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남편과 함께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평소에 다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도 남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쓰레기로 여겨져서 결별을 생각했는데 현명한 시어머니 덕분에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사실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예요.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보육원에 버렸고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이였을 때는 동화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유명 배우가 친부모로 나타나거나 재벌가에서 마음에 들어서 입양한다는 꿈도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입양되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많았죠. 나이가 많아서 입양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연히 예쁘거나 인기 좋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리지도 않았고 얼굴도 평범했어요. 매사가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죠. 과거에는 그 현실에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독립심을 길러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보육원을 졸업한 후 서울로 오른 나는 자립지원금으로 반지와 원룸을 사서 살았어요. 능력도 부족한데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서 몇 군데 연락이 왔어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들어가 소형 가전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요. 20살의 사회생활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몸에는 익었지만 동료들과 어울리기는 어려웠어요. 사수는 먼저 아양도 하고 차도 마시라고 해서 충고를 했어요. 그 충고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수의 말대로 상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커피도 타서 건넸는데 동료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하며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안도가 되기도 하지만 자괴감도 드는군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할까 싶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나를 위협적으로 느꼈던 모양이었나 봐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피곤했던 몸을 쉬고 있을 때 세면대 쪽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지수 씨 왜 저렇게 상사들한테 아양을 떨쳐? 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소리였어요. 너도 느꼈지? 왜 그러지 몰라. 그런데 다들 지수 씨만큼만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건데 라며 또 다른 동료가 대답했죠. 커피 타는 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짜증나. 우리 친구 얼른 승진하고 싶나 봐. 보지 얘기는 보육원에서 컸다. 고 그런 동료들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한참을 숨가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상사들에게 좋아 보이려는 노력을 그만뒀어요. 동료들을 거슬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한번 그들을 화나게 하자 그들은 저를 피해가기 시작했어요. 금세 저는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얘기만 나눌 수밖에 없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하게 되었어요. 곧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조용히 떠보던 중이야. 그래서 전 미주알고주알했어요. 말도 못해서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모두들 그만큼 있으면서 쉬어졌지. 어차피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으니까. 언제부터 회사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졌다. 직접적인 괴롭힘이 없었어도 소외감과 외로움이 나를 힘들게 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내 모습이 심상치 않았을까? 어느 날 같은 팀대리가 나를 부르더니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그의 말투는 어두워졌다면서 혼자 밥을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 괜찮으니까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 테니까. 대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의 기운이 나 결국 동료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대리는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화를 내며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필요 없다며 앞으로는 나랑 수다 떨고 같이 밥 먹자고 했다. 빈말인 줄 알았지만 그 후 대리는 점심시간마다 나를 찾아와 같이 식사를 했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누군가가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절의 오인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대리님을 남자로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이 독이 드는 거였죠. 홀로 가슴이 아팠던 어느 날, 결국 술에 취해 대리님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예 모임. 이렇게 나타난 대리님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황한 대리님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었죠. 나 지수 씨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예쁘지 않고 고아라서 술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대리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저를 좋아하지 말아주세요. 천 대리님,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요. 어리둥절한 듯 웃으시면서 대리님은 어딘가 좋지 않다고 하셨죠. 우리 집은 엄청 가난해요. 부모님도 고령이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세 식구를 먹이고 사는데 빚도 많아요. 그런 게 다 상관없어요. 대리님만 좋아해 주시면 돼요. 대리님은 기가 막힌 듯 웃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대리님의 다짜고짜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생전 남자 손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던 제가요. 어디서 이렇게 용기를 낸 건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사장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길가 한복판에서 입을 맞췄고 그대로 근처 숙박업소에 들어가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일 이후부터 사장님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고 점심시간도 다른 상사들과 함께 식사했죠. 그 양은 슬프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둘이 연인 사이가 된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죠.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후 사장님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살 길이 막막했는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힘들었고 머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식사한 지금도 몸 안이 반찬 같았죠. 계속 버티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음식을 삼킨 지 심부름이 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편건들었어요. 결국 병원을 찾아간 곳에서 충격적인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임신이라고요. 이미 12주인 것 같네요. 의사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과 함께 다음에 오라는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리님의 아이였어요.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는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애를 낳을 용기는 없었지만 결국 고민 끝에 대리님께 연락해 한번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거절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분은 알겠다고 했어요. 몇 주 후 다시 만난 대리님은 얼굴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나는 아직도 대리님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한 건지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리님의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며 애를 낳으라고 할 것 같았는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눈물만 나왔어요. 묻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자 대리님이 나에게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용기가 생겼어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임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리님이랑 제 아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대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긴 침묵이 제 감춰져 있던 모성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제 아빠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기가 너무 가여웠어요. 어떻게든 지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제가 키울 테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대리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야? 라면서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리님의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에 너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이라니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당연하죠네 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대리님이 저를 안아주며
제 마음을 용기를 내고 고백하게 해준 대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못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하며 대리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나는 대리님 품속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마도 내 속에 생긴 아이도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울었던 것 같았지만 그 후에는 대리님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즐기고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둘 다 저축한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남편의 방에 새 침대를 둘러싸고 방을 꾸몄는데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우려와는 달리 시가에서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내가 손주를 보게 된 것을 기뻐해 주셨어요. 다정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속에 있는 아이까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 없던 안정감이 나를 감싸주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모두가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로맨틱하거나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가게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고 그 위에 더 노른 돈을 빌린 것이다.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자가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았어요. 일자 납입이 하루만 지연되어도 혼이 났습니다. 급하게 전화가 왔고 그 사람은 나중에는 남편 직장까지 찾아올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죠. 운이 좋게도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를 구하는 중이었고 그 일에 관심이 생겨 바로 가게 사장님께 희망을 밝혀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임신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서 거절했죠. 이미 결정한 일이니 그만두렴이라며 이제 입덧도 안 하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을 잘 만든다고 말했죠. 계속해서 부탁했고 사장님은 결국 일주일 동안 해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했고 혼자 일하느니 애벌레가 되는 게 낫겠다며 반대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부모님께 갚지 못한다면 회사까지 찾아올 것이라며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내게는 이미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아버지는 칼이 목에 꽂혀 있어도 어디선가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술과 도박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 가졌고 그 뒤로는 아버지가 바통 터치를 했어요. 내 지적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안아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노력해봐. 힘들면 그만둘게.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이후로 나는 분식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행히 입덧은 오지 않았고 몸은 좀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사장님은 이미 아이가 속에 있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네. 아기가 기운을 내어야 하나 봐. 그래도 아기에게 고마웠지만 미안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일을 너무 시켜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나름대로 10년 정도 견뎌내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기 속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을까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김밥을 싼 날이었어요. 소풍 시즌 때문에 매일 같이 김밥을 만들어야 했죠. 남은 김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갑자기 배가 아팠다. 걷기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따뜻한 것이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임신부라고 119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뜨니 아이가 하늘가에 가버렸다. 병원에서 유산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임신 초기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3분 탓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의사의 말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았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근무 시간을 추가로 하고 분식집에서 일했고 결국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가졌다는 선택을 후회했다. 남편은 날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남의 아내들은 임신하면 편하게 쉬지만 내가 못난 남편을 만나서 일하고 결국 아이를 가지고 내가 죽인 거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도 바보였어. 아기가 힘들어하는 신호를 몰랐다. 내가 참 한심스러웠어.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저도 죽어요. 남편은 놀라며 쟤를 안아주었어요. 아기는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잊으세요. 이제 당신 몸을 챙기세요. 남편의 다정한 위로 덕분에 조금씩 몸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제 곁에서 위로해주며 수발을 들어주셨죠. 아가 좀 먹어봐요. 닭고기를 넣고 끓였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얼굴이 반쪽인데 애는 또 가졌으니까 일단 몸만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이것 좀 식기 전에 먹어봐요. 시어머니는 마치 딸을 보살피듯 챙겨주셨어요. 평생 고아인 저는 엄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아니, 왜 웃지요? 응, 입에 안 맞아요. 아뇨, 그냥 얼굴도 모르는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한식과 아냐 시엄마도 엄마지. 모든 것을 해줄 거니까. 아이를 잃은 그 해봄, 시어머니와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것이 생각나요. 시어머니가 돌본 덕분에 회복된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쉬라고 말렸지만 빚이 늘어나니까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쉬었는데 적응이 어려울 줄 알았지만 다행히 금세 잘 적응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나는 당황했고 고민했지만 사장님이 다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잘 할 거라 믿는다고 식당의 매출의 10%를 따로 줄게라고요. 파격적인 제안이어서 놀랐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면 지수 씨가 잘 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와 관련하여 왜 사장님 때문인가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어쨌든 며칠 생각해보고 말해줄게요.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직원을 더 배정받는다고 했으니 일은 현재의 양보다 조금 적어지겠지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매출의 10%를 추가로 주신다는 조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보다 어깨가 더 무겁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남편은 그런 내 의견을 지지해 주셨어요. 몇 달 뒤 본점이 오픈하자마자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사장님은 내 뜻대로 해보라면서 분점에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재료 수급부터 조리, 인력 보충까지 전부 저 혼자서 했어야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찼어요. 매일 손님이 늘어날수록 기쁘기도 했거든요. 제 노력이 빛을 본 걸까요? 가게를 열었던 지 2년이 조금 넘어가면서 분점 매출이 본점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출의 10%가 제 월급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부분이 월급을 넘어선 거요. 사장님께서 월급이 너무 많다고 좀 줄여달라고 말할 정도예요. 당신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장님은 무슨 말입니다.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건 전부 지수 씨 덕분이에요. 오히려 더 벌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계셨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느새 제가 버는 돈이 남편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이자 때문에 급하기만 했던 지금과는 달리 이제 원금까지도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 멀게는 가 있겠지만 조금씩 빛이 보이니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고 내가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일이 뭔지 내가 속을 끓이기도 힘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더니 그는 끝내 말했어요. 사실 상혁이 꿈은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꾸준히 공부하다가 가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취직한 거라고. 최근에 예전같이 공부한 친구들을 만났다는데 그들은 다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속이 좀 아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한때 법조인을 꿈꿔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은 가족 상황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날 밤에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업무가 끝나자마자 시내로 나갔어요.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주말에 남편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이게 뭐야? 당신 나 모르게 선물도 준비한 거야? 남편은 기대와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포장지를 풀었어요. 선물 안에는 곳이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과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선물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공부해. 돈은 내가 더 벌면 되니까. 됐어. 이제 와서 무슨. 나 요즘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손님들한테 인정받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당신도 그런 기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응, 난 괜찮아.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공부를 하겠어? 이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변호사 사모님 되고 싶어서 그래. 저는 남편의 팔을 툭 쳤어요. 웃으라고 한 말이었지만 남편은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마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 변호사 사모님으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정말로 약속했어. 그때부터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학원에 들어갔어.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라서 빨리 합격할 줄 알았는데 고시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어. 그 해와 이듬해에도 남편은 계속 낙방했어. 세 번째로 떨어진 뒤에 남편은 고시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어. 나는 불평을 했지만 남편이 고시를 그만두겠다 하더군. 하지만 나는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못 봐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내 몸 상태는 한참 나빴어. 20대에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은 결과 성을 얻은 부분이 없었어. 그리고 빚이 조금 줄어 있었지만 더 많이 고생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만약 너가 진짜 포기하고 싶다면 받아들여줄게. 하지만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는 거면 그럴 순 없어. 지금 빚이 조금만 남으면 모두 갚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축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까지 한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다고요. 내 말이 맞아요. 나의 남편은 다시 의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해 마침내 변호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군요. 그때쯤 시아버지의 개인 회생 신청도 승인되어 빚도 완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행복이 시작되는군요. 남편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지인이 일하는 로펌에서 취직하여 일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바빠 보였어요.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정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이해는 했지만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끝내고 고마워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예상했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제게 제대로 말을 걸자 않으려 하더군요. 불안했어요. 우리가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으니 신혼 시기가 지나고 제게 질렸나 싶었어요. 부부는 시간이 흐르면 정이 사라진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정이 어중간케 사라졌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불길한 예감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남편이 전화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의 데이트에 설레었지만 만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밥을 먹자마자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새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며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이혼 소장을 서명한 적도 없는데 남편의 사인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젊은 여자가 나타나며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10년 동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온 나와는 달리 참 예쁘고 곱한 여자였어요. 그녀가 나이 들어도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이혼해주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났어요. 남편을 때리고 싶어졌죠. 그런데 남편은 맞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 막아주기 시작했습니다.